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월간 조선에서 456가 나왔는데, 거기 이정현 기자님이 쓰신 기사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특히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주제가 있고요. 주제에 대한 화두를 기자들이 풀어가고, 그것들이 뭐 본인의 분석이든 인터뷰든 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하는데요. 신문보다 조금 더 심도가 깊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기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 기사가 아니지만, 이제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기획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기사였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의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올해 집을 사도 될까? 대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인가 대세 하락기인가? 집값은 잡힐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대출기대로 상승을 누르고 있는 것인가?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까? 지방 부동산은 이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부동산 가격은 상승기에는 급격하게 오르지만 하락기에는 서서히 내려앉은 모습을 보인다. 가격이 오를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비싸게 구입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데 조금 후에 가격이 올라 싸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하락기에는 급매물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사도 불안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싼 물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이 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 게임을 통해 가격은 서서히 하락한다. 2019년 이런 눈치 싸움의 끝은 어떻게 결론이 낼까?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5명의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었고요. 첫 번째 인터뷰 주셨던 분이 건국대학교 심기원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가장 뜨거운 곳을 사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몇 가지 볼까요? 가장 뜨거운 곳, 비싸다는 곳이 좋다는 내용은 사실입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곳은 일단 비싼 곳입니다. 가격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비싼 동네에 가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값이 주변 시세에 맞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만일 부동산을 모르면 가장 비싼 곳을 사는 것이 좋은 이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산은 호재를 만나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물론 떨어질 때도 진폭은 크죠. 결국은 이제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위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대출 규제에 대한 평가들도 있고 대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요. 아무튼 신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 결론을 내봤더니 마치 투기 지역에 투자하라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정은 기자님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투기 과열 지역은 공인된 오르는 곳이라는 것이죠. 정부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사회주택을 지어야 하는 곳이죠.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욱 오르죠. 물론 반짝 효과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어나거나 대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과열 지역,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 자체가 입지가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신경 교수님 이제 그 부분을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죠. 저도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뭐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말들을 대부분 분들이 그 욕심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조정기로 일단은 예,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조정기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지역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2021년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만 좀 사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로는 예,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중요한 것은 조정기가 언제 오냐가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조정기 이후의 시장이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조정기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상품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충분히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가격 하락, 가격 상승에 너무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호재가 실현되는 지역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또 좋아하는 또 제가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또 김은유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지 쪽 조사, 토지 쪽이라든지 이런 경매 쪽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고 책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신 분이에요. 3기 신도시 수용 보상금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영향이 미치는 곳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은 이제 특히 토지 부분에 토지 수용 전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좀 이런 여지를 했고요. 결국은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아파트에 아마 많이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분은 토지 보상을 굉장히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것들이 또 전업이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토지 보상비가 이동하는 것들을 아마 분석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그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썼던 조용광 대우건설 마케팅 과장님이신데요. 제 클라이언트십니다. 네, 제가 대우건설 가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PT를 하는데 아마 인사를 나눴을 텐데 그때는 저를 이제 모르고 인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유명한 저자가 되셨으니까 내년에 가실 때는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예측하신 것들은요. 일단은 이제 순환 주기라는 게 있다는 것들이고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들 사이클 내에서 사이클만 파악하게 되면은 이게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고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분석한 것들에 의하면은 서울 주택시장은 2018년도 3분기가 고점이었다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로 꺾였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들인데 완만한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둔화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청년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 고령화로 꾸준한 안정세가 예상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기존 아파트들이 아마 하향된다는 얘기고요.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안정적인 흐르라고 하면은 계속 좋다는 얘기죠. 네. 어, 지금 미분양 시장,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마 신규 아파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로 이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꺾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새 아파트지 기존 아파트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분리해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상품에 따라도 시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통계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역별 시장 전망을 하셨었는데 한번 지역별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투자자들이 몰렸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8년도나 아마 97년도에 있는 외부 충격 발생 시 서울솔 현상은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도에 30만 호 입주 물량이 있어서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계를 갖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택지 개발 신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울 같은 데서 수요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끌고 오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지가 약한 부분들은 조심하셔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인천 광역시는 이제 그 주택 경기 모멘텀이 경기도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라는 얘기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천에서 인천색을 가장 띄지 않고 있는 송도 국제 신도시가 그래도 견인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송도 국제도시는 인천이 아니에요. 그거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도 국제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천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인천 남구 재건축, 결국은 지금 그 구도심 중에서는 재건축 정도는 봐도 되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고 계시죠. 예, 수요가 없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구축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지금 공급 증가보다도 정부 규제가 부상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년간 3만 호의 입주 물량이 공급된 달성군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긴 달성군이 좀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지금 서울처럼 좋은 입지에 좋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을 텐데, 좋지 않은 입지에 좀 많은 물량이 몰린 것들은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역 경기 둔화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의 조선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단기간에 구축들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 여지도 없고 호재가 생긴 것도 아닌데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부터 움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5명의 전문가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측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의 가치는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사 같이 읽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다가 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